안녕하십니까. 신인근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 단신에서 K9 자주포를 이 핀란드가 48대 추가 옵션을 걸었었는데 38대 더 산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이 K9 자주포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핀란드는 총 96대 의 K9을 도입하게 됐는데 북유럽에서 굉장히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소식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영국으로부터 14.5mm 대물 저격총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 기술을 9월 달에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그 전과가 벌써 나왔습니다. 2700m 이상에서 러시아군을 쐈는데 저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세계 랭킹 2위의 이 거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러시아군 장교들 함부로 몸을 밖으로 내기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고 정말 겁나겠네요. 자, 그러면서 독일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하는 PZH-2000 그리고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하는 레오파르트 2 A7, 야, 이게 정말 황당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폭로 기사가 독일 유력 언론이죠. 슈피겔. 그 슈피겔에서 이 독일 무기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독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라는 그런 폭로성 기사가 나오는데 그 반탄작용으로 우리 대한민국 무기가 상한가를 치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신인근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중국이 저궤도 위성을 탐지하고 추적 가능한 레이더를 실전 배치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해상형 아이언돔, C돔 요격 실험에 성공해서 이 군함에 장착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200에서 2000km 고도에 있는 저궤도 위성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이동식 대위성 레이더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에도 수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제통신연맹 ITU를 통해 궤도를 배정받는 위성은 굳이 레이더가 아니어도 추적 가능한데 왜 이런 무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트비아에서 나토 13개국 34개 팀이 참가한 기갑 사격 대회에서 스페인 육군의 레오파르트 2E가 우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비교적 구형인 레오파르트 2 A6 버전이 독일 육군의 레오파르트 2 A7을 이겼는데 독일 전차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해 한때 명성이 자자했던 전차 군단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K9 자주포 48문을 도입할 때 옵션으로 48문 추가 계약을 걸어놓았던 핀란드가 K9 자주포의 성능에 크게 만족해 모든 옵션을 실행했습니다. 핀란드가 지난해 K9 자주포 10문 추가 구입에 이어 38문의 추가 물량을 1억 3,400만 유로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규격의 신형 다련장 로켓 시스템과 탄약을 현지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이 우크라이나 서부 모처에서 나토 규격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장갑 차량을 현지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생산량 증대를 위해 모든 기업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의 해상 작전 버전인 일명 C돔의 해상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초계함의 레이더에서 표적 정보를 받아 소형 드론을 요격하는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스라엘은 C돔이 육상형 아이언돔과 동일하게 거의 모든 유형의 공중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더 보십시오. 위상 배열, 이 소자가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있는 레이더입니다. 한눈에도 위상 배열 레이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틸트해서 이동식 위성 레이더다, 위성 추적 레이더다 하는데 그 위성을 왜 추적합니까? 지금 국제 규약에 의해서 위성을 요격할 수는 없죠. 위성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국제 규약이에요. 그럼 위성 공격할 수 없는데 이거 왜 했나? 그런데 이제 중국은 위성을 공격하는 미사를 만들었죠. 규약을 어기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걸 가지고 위성을 공격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또 이 파키스탄 또 이걸 왜 삽니까? 파키스탄은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는데 참 희한하다.
그러면 위성을 추적해서 뭐하냐? 왜 추적해야 되냐? 위성은 이 ITU라고 국제 이 위성 그 규약에 의해서 위성이 뭐 함부로 나는 뭐 이 궤도가 좋아 해가지고 그 궤도에 안착했다가 다른 위성하고 궤도가 똑같아서 부딪혀서 서로 간에 파괴될 수 있으니까 위성을 쏠 때마다 그 궤도, 위치, 고도 모든 것을 배정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쏘는데 그러면 그 ITU 들어가서 조회만 해도 위성 위치 언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 다 나오는데 그걸 굳이 이런 레이더를 만든다. 이건 위성을 공격하겠다. 이런 거니까 중국 정말 참 믿을 자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스페인의 레오파르트 2 이게 독일 레오파르트 2 A6 버전을 스페인에서 현지 라이센스 생산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스페인은 레오파르트 2E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금 라트비아에서 열린 이 나토 국가들 34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전차 사격 대회를 했답니다.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올해 사진 아니에요. 이게 보면 뭐 M1A2 그리고 레오파르트 그리고 챌린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토니까 지금 현재 이 3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는 거 다 나왔겠죠. M1A2 그리고 레오파르트 2 A6 스페인 같은 나라가 쓰는 거, 독일이 쓰는 A7 그리고 프랑스가 쓰는 르클레르 그리고 영국이 쓰는 챌린저 2 그리고 이탈리아가 쓰는 아리아떼 다 나왔겠죠. 다 나왔는데 스페인이 자기네들 우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레오파르트 A7을 쓰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55 구경장 에다가 완전히 그냥 최첨단의 3.5세대 전차인 A7을 쓰는 독일은 순위권 밖이었다 라고 이렇게 스페인이 알려줬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훈련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에 국방비 대폭삭감해서 독일군은 전차 사격 훈련하는 교탄도 별로 없어서 전차 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했다 라는 시절을 지금 뭐 16년을 거쳐왔으니까 이 독일군의 전력이 형편없이 다운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우리 한국군도 무기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훈련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보면 이 핀란드가 우리 K9 자주포 48문 중고로 도입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계약할 때 48문 추가 옵션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발동한다 라는 기사를 보고 이제 단신을 지금 적었는데 1억 3,400만 유로 이게 이 38문 추가 도입의 전체 예산인지 아니면 일부 뭐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그건 밝히지 않고 그냥 1억 3,400만 유로를 발동한다 라고만 나와서 총액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게 만약에 총액이라면 엄청나게 싸게 사는 거예요. 핀란드는 2017년 K9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무명일 때 그때 이제 옵션을 걸었기 때문에 원래 프로야구도 보면 옵션 계약하고 프로 선수도 옵션 계약하지 않습니까? 1+1 계약. 그래서 한 뭐 2년 써보고 2+2 계약 2년 써보고 2년 더 뛰고 그래서 그때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2년 더 계약 연장한다. 그때는 좀 싸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2년 어간에 완전히 그 선수가 포텐이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적 내버리면 그때 만약에 FA 프리 에이전트로 풀리면 어마어마한 계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K9이 그런 상태죠. 완전히 K9 인기 폭발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한 90억 100억 줘야 되죠. 그런데 50억에 핀란드가 대박 터졌다. 그리고 K9은 역시 완전히 이제 이 북유럽의 최고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서 지금 인정받으니까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 승리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크라이나가 어딘가라고는 절대 특정하지 않고 왜 말하면 이제 거기 폭격받으니까 어딘가 서쪽 어딘가에서 서방 규격의 다연장 로켓 그리고 장갑차 생산을 시작했다. 다연장 로켓이니까 지금 하이마스 쓰고 있으니까 227mm 로켓 발사기 또는 탄약 이런 거 만들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 장갑 차량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이 전쟁 중에 전기가 지금 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이제는 군함에서 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답니다. 제가 이거 왜 안 하나 싶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지. 아주 염가에 타미르 미사일 한 발이 7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이거 굉장히 염가죠. 여기 미사일 치고는 왜 안 하냐 싶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르6 초기함에다가 이걸 장착하는데 그 사르6에는 바락8 또 장착이 되고 또 아이언돔, C돔도 장착이 되고 하니까 한 30km에서
70km, 그리고 150km까지 요격이 되는, 또 바락 8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네요.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영국군 특수부대 저격수에게 특훈을 받은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이 최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초장거리 저격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대물 저격총을 이용한 장거리 대인 저격이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인데, 이제 러시아 지휘관들 정말 몸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저격수가 보안상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지역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장거리 저격 기록을 세웠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이 11월 19일 관련 영상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숲에 서 있던 러시아군 장병이 뭔가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모습이 우크라이나군 저격수의 탄에 쓰러지는 러시아군이라며 해당 저격이 2710m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격에 사용된 총기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14.5mm, 114mm 대공용탄을 사용하는 전장 2m의 대형 대물 저격총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 모델입니다. 이 총은 100m 거리에서 40mm 장갑판도 뚫는 괴물로 전체 중량이 25kg에 달하고 유효 사거리가 2000m에 이르는 볼트 액션식 저격 소총입니다.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세운 2710m의 기록은 2017년 캐나다군 특수부대 소속 저격수가 C-15A1 12.7mm 저격총을 이용해 3540m 거리에서 IS-대원을 저격한 기록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기록은 2009년부터 8년간 세계 1위였다가 캐나다 저격수에게 1위 자리를 뺏긴 영국군 크레이그 해리슨 상병의 2475m, 그이보다 더 긴 기록입니다. 이 정도 거리의 저격은 대단히 정밀한 광학 조준 장비의 보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온도와 고도, 습도, 풍향과 풍속은 물론 지구 자전에 의한 코리올류 효과, 지면의 곡률 등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격수들은 풍향, 풍속, 온도, 기압과 습도 정도만 고려해 조준점을 잡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 모델이 사용하는 14.5mm 탄은 1초당 975m를 날아갈 수 있어 목표물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3초 정도만 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탄환은 동구권에서 대공포로 널리 사용하는 규격의 탄이어서 탄에 맞은 러시아군은 쓰러지면서 상체가 산산조각 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된 이 저격총을 주로 장갑차의 엔진을 파괴하는 대물용으로 사용해 왔지만, 지난 여름부터 영국군 저격수들의 지도하에 대인 저격 훈련을 실시해 왔는데요. 이제 러시아군 지휘관들 전장에서 함부로 개활지에 몸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물 저격총, 그러니까 장갑차, 차량, 이런 차량들을 공격하는 대물 저격총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교육을 9월부터 받아왔다. 그것도 영국군으로부터 받아왔다. 라고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의 첫 전과가 나왔어요. 바로 이제 이 총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스코프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동영상까지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뭐 계급은 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제 픽 쓰러졌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14.5mm 같으면 김정은이가 장성택이를 쏴 죽였던 바로 그 대공포입니다. 곡사 대공포. 바로 그 대공포를 가지고 장성택이를 뭐 걸레로 만들었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14.5mm 하나 맞으면 사람이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데, 그냥 픽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냥 다른 총 가지고 근거리에서 쏴놓고 지금 이렇게 그냥 뻥치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렇게 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500m 거리에서 장갑판도 뚫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홍보를 하면서, 총 탄피가 또 이래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나 크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2m, 2m. 총탄 보십시오. 일반 소총탄에 비해서 이렇게 큽니다. 이게 그냥 와서 맞은 겁니다. 그래서 2700m 거리에서 쏘려면 이게 과연 되냐? 우리가 뭐 훈련소에서 멀가중 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m 거리에서 만약에 사람을 저격하려면 배를 겨냥하면 머리 가서 맞는다. 이런 또 탄도의 또 특성,
또 바람이 불어. 바람이 풍속이 또 얼마나? 또 습도는 또 얼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온도는 어떠냐? 기압은 또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계산이 달라져야 되고 지구 공면 효과, 또 자전하는 이런 효과까지 전부 계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게 장거리 저격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2달 만에 교육받고 2달 만에 정말 대단한데요.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거리 저격을 하기 시작하면 라핀 상장처럼 람잔 카도로프처럼 막 현장에 가서 이 엄청난 고위급이 지휘하고 또 뭔가 현장 지도하고 하는 거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왜?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군 장교들 겁나겠습니다. 계급장 떼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불렸던 독일의 PZH-2000이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내내 구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 공유된 다양한 서방제 화포들 가운데 가장 가동률과 신뢰성이 떨어져 수탄 논란에 시달린 PZH-2000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전 투입 후 극심한 피로도에 시달려온 우크라이나군의 독일제 PZH-2000 자주포가 최근 리투아니아에서 포신 교체와 정비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하기 시작했으나 정상적인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독일 일간 슈피겔이 현지 시각 11월 19일 폭로했습니다. 슈피겔은 리투아니아가 지난 8월 말 우크라이나에서 정비 의뢰를 받은 6문의 PZH-2000 자주포 정비 작업 직전 정비에 필요한 부품 목록이 리투아니아 정부에서 독일 정부로 전달되었지만 독일 측이 부품을 주지 않아 6문 가운데 1문을 완전 분해해 나머지 5문의 부품으로 돌려막는 형태로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에서 17문, 네덜란드에서 5문, 이탈리아에서 6문 등 총 28문의 PZH-2000 자주포를 기증받아 6월부터 사용해 왔고 독일의 자주포 기증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지난 7월 말 PZH-2000 100문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전선에 투입된 독일제 자주포들은 우크라이나를 크게 실망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이 기증한 자주포 대부분은 포신 수명이 거의 끝난 화포들이어서 장거리 포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예비 부품도 충분하지 않아 정상적인 야전 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우크라이나군 안팎의 소식통들은 성토해왔습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PZH-2000 운용국 리투아니아가 자주포 정비를 자처하고 나서 지난 9월 우크라이나에서 6문의 PZH-2000을 받아왔는데요. 리투아니아는 예상보다 심각한 부품 마모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8월에 이어 9월에도 독일 측에 부품 공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요청에 대한 독일 측 답변은 부품 재고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리투아니아는 일단 급한 포신부터 교체하고 문제가 되는 부품들은 PZH-2000 차량 한 대를 해체해 나온 부품들로 임시 조치를 취한 뒤 우크라이나로 차량을 돌려보냈습니다. 문제는 동류 전환한 부품들 역시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우크라이나군에 복귀한 자주포들도 정상적인 가동이 힘든 상태라는 것인데요. 슈피겔은 이러한 상황이 독일군의 심각한 예비 부품 비축 상태와 낮은 산업 생산 능력에 기인한다며 독일 정부와 업계를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각국이 공급한 자주포 가운데 프랑스제 세자르가 90%, 폴란드제 크랩이 70%, 미국제 M109가 5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28문이 공급된 PZH-2000 가운데 정상 작동하는 자주포는 단 4대에 불과해서 최신형 PZH-2000이 구형 모델보다 기계적 신뢰성과 내구성 모두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슈피겔은 독일제 장비의 이 같은 문제점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는데요. 독일 내부에서 터진 이 폭로가 동유럽 각국으로 하여금 독일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찾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PZH-2000 세계 최강의 자주포 K9 세계 랭킹 2위 그렇지만 가성비는 1위라는 게 그동안 평가였는데 이건 뭐 쓰지도 못하겠네요. 가동률이 14%가 뭡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금 뭐 이게 6월부터 배치되기 시작해서 지금 11월이니까 한 5개월 남짓 썼는데 가동률 14% 이건 뭐 쓰레기지 이게. 이걸 100억 200억 주고 산다고요? 미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했냐? 폴란드가 했냐? 아니죠. 독일 언론 슈피겔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리투아니아에서 지금 이렇게 파워팩 그러니까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결합품이죠. 파워팩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현재에서 지금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모습. 또 이렇게 엔진 파워팩을 또 정비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사진과 함께 슈피겔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쩌다가 우리 독일이 이렇게 됐냐. 어쩌다가 우리 독일 정부의 기획력이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부품이 없다. 리투아니아에 그렇게 통보했다고 한 것은 도대체 그럼 독일은 전쟁 나면은 뭐 전쟁 3일만 하고 말 거냐? 이런 여유 부품을 군수사령부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래서 리투아니아에서 그럼 생산해달라, 납품해달라 라고 하니까 납기를 못 맞추겠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독일 산업 생산력이 이렇게 됐냐? 도대체 뭐냐? 라는 게 이제 슈피겔의 주장이에요. 왜 정신 차리자 라는 게 이제 슈피겔의 주장인데, 자, 독일이 전차 생산 공장도 이제는 자기네들 뭐 우리는 전차 생산하지 말자, 뭐 물량도 없는데 뭐하러 하고는 그리스로 옮겨주고, 이제는 뭐 포 생산 있는데 이 포, 전차, 장갑차 다 만드는 회사가 라인메탈,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 이 두 회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지금 지상군 장비 중에서 한국과 K9 자주포, K2 흡표 전차, 그리고 또 AS-21, 레드백 장갑차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금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 이렇다 이거예요. 자, 지금 한국제가 50% 들어가 있는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완전히 최신형 완전 자동포인데 이 자동포임에도 불구하고 70%의 가동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세자르 90%니까 야, 프랑스 역시 좋나? 아니에요. 이건 완전 수동이니까 가동률이 좋죠. 정말 놀라운 거는 크랩 자주포가 완전 자동인데 70%나 된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M109 이건 너무 오래됐으니까 50%밖에 안 되는 거죠. 완전 구형이니까 40년 다 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40년 다 돼가는 거, 그거보다도 그게 50%인데 그거보다도 더 가동률 낮은 게 독일 14%. 황당한 거죠. 그리고 부품 공급해달라, 부품 없다. 생산해달라, 납기 못 맞추겠다. 라인 없다, 인력 없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바로 그냥 갖다 주죠. 자, 유럽 국가들, 자, 이 기사 보고 한국적 무기 사기 바랍니다. 또 이 기사 보고 우리 한국 방사청, 그리고 로템이나 하나디펜스 같은 회사들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우리는 바로 갖다 준다. 우리는 가동률 크랩은 70%지만 포탑이 한국제가 아니라서 70%일 거야. 우리 한국은 80% 이상 보장한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홍보해서 대박 터뜨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